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KSHIELD의 시험 성공 장면은 사실 단순한 무기체계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충격이라는 단어를 쓰며 톱뉴스로 다뤘고, 도쿄 군사 전문가들은 밤새 긴급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국방 이슈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에 던져진 심리적 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과 페일리어트 미사일을 최고의 방패로 홍보해왔습니다. 일본의 방위성은 매년 수천억 엔을 들여 이 장비들을 도입했고, 국민들에게는 미국 기술이 있으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했죠. 그런데 한국이 KSHILD라는 독자 시스템을 내놓으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완벽히 요격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니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믿어온 게 전부 거짓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정말로 KSHIELD가 이지스와 페일리어트를 압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언론 플레이일까요? 아니면 실제 기술적 격차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실제 격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KSHILD는 AI 기반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발사체 궤적을 0.7초 이내에 계산하고 그에 맞춰 요격 결정을 내립니다. 반면 이지스는 최소 3에서 4초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수치상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상황에서는 그 3초가 도시 하나의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북한이 발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중국이 자랑하는 극초음속 DF-17 같은 무기 앞에서 일본의 방패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지난해 중국이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무기를 미국조차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KSHIELD를 개발해 그런 위협을 상쇄했다는 건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바꾸는 혁명이라고 봐야겠네요.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려 하고 있죠. 이지바 시게루 총리는 동맹 신뢰를 반복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건 왜 한국은 해냈는데 일본은 못했느냐는 겁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제라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여전히 미국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죠. 특히 요코하마와 오사카에서 열린 긴급 여론조사에서는 65%가 일본 정부는 KSHILD에 접근해야 한다 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안전 보증인이 된 셈이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신뢰해온 페일리어트 시스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의 일부 요격은 성공했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은 참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험 단계에서조차 열발 중 열발을 막아냈습니다. 만약 이게 실전에서 입증된다면 일본이 그동안 쏟아부은 수천억 달러가 단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미국 무기를 들여오면서 국민의 불안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굴욕을 감수하고 한국과 협상해야 할까요? 저는 두 번째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술은 냉정합니다. 미국산 장비를 사들이며 세계 최고라 믿고 싶어도 눈앞의 데이터가 거짓을 보여주면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열한 현실 일본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다라는 제목이 가장 어울릴 겁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수만 명이 모여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일본 주요 방송사에 생중계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시위의 성격이 단순한 반전 평화 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외친 구호는 왜 우리는 미국 무기를 사야 하느냐, 왜 한국은 성공했는데 일본은 뒤처졌느냐였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보기 드문 방위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였죠. 사실 일본 사회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안보 문제에 대해 대규모로 거리로 나서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십 년간 정부가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 도입한 이지스와 패트리어디 이제 한국의 케이스차일드 앞에서는 장난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세금으로 산 무기들은 하늘을 막지 못하는데 서울은 이미 완벽한 방패를 가졌다. 이게 정의로운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일본 시민들이 진짜 분노한 건 단순히 기술 격차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무능일까요? 저는 두 가지가 겹쳤다고 봅니다. 첫째, 일본 국민들은 이미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60%를 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세금을 이렇게 퍼부어야 하느냐라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둘째, 지금껏 정부는 미국산 무기를 신앙처럼 믿게 만들었는데 한국이 더 나은 결과를 내놓으니 배신감이 폭발한 겁니다. 단순히 기술 격차를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속아왔다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일본 시민들이 손에 들고 있던 피켓 문구를 보셨습니까?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한국처럼 자립하라. 이건 단순히 무기 문제를 넘어 일본 사회 전체가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싶다는 의식까지 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회가 전통적으로 한국을 아래로 보려 했는데 지금은 거리의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서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이번 시위에서 앞장섰다는 점이죠. 그동안 군사 문제에는 무관심했던 20에서 30대가 이대로는 우리 미래가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는 건 일본의 정치 지형에도 균열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지바 총리의 내각 지지율은 발표 직후 7%나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 시위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파는 여전히 미국 동맹만을 외치지만 실용파 의원들은 국민이 원한다면 한국과 협력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일본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미국에 의존할까요? 아니면 굴욕을 무릅쓰고 서울과 손을 잡을까요? 저는 일본 정치가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미국과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국민의 시선이 이미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일본인들의 입에서는 한국은 해냈다. 우리는 왜 못했느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질문이 반복되면 결국 정치권도 대응할 수밖에 없죠. 시위는 단순히 하루짜리 뉴스가 아니라 일본 사회를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자랑해온 이지스와 페일리어트 시스템이 사실상 KSHIELD 앞에서는 구식 장난감처럼 보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수치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SHIELD의 반응 속도는 0.7초 미만, 요격 확률은 95% 이상으로 실험에서 확인됐습니다. 반면 페일리어트는 평균 반응 속도 3.8초, 성공률은 40에서 5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조금 더 빠르다가 아니라 전장에서는 생사를 갈라놓는 절대적 격차입니다. 더구나 이지스 시스템의 레이더 탐지 한계가 드러난 게 문제입니다. 기존의 이지스 레이더는 최대 1000km 범위에서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극초음속 무기 등장 이후 그 수치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탄두가 마하 8에서 10으로 접근할 경우 탐지 순간부터 요격 결정까지 지연이 발생하는데 이미 목표는 요격 반경을 벗어납니다. KSHRD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AI 기반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했죠. 즉, 발사 직후 궤적을 미리 계산해 요격 포인트를 선제적으로 잡아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체계입니다. 일본 언론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KSHIELD는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라고 보도했고, 요미우리 신문조차도 페일리어트는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게 곧 일본이 미국산 무기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국민을 설득하려 애쓰고 있죠.
문제는 데이터가 이미 모든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페일리어트의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면 더 심각합니다. 한 발 요격에 드는 비용이 약 400만 달러인데 성공률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케이스HILD는 국산화율이 90% 이상이어서 비용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심지어 한 발 요격 비용은 페일리어트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수십억 엔을 들여 비싼 장난감을 사느냐라는 분노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페일리어트과 KSHIELD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소프트웨어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드웨어 구조에서부터 뒤처진 걸까요? 둘 다입니다. 페일리어트는 1980년대 개발된 시스템을 수십 년간 개량해온 겁니다. 한계가 명확하죠.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자체가 구시대적 구조라 극초음속 환경에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반면 KSHILD는 처음부터 극초음속과 다탄두 위협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레이더는 다중 위상 배열로 360도 감시가 가능하고 요격 미사일은 다층 요격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페일리어트는 구식 자전거에 엔진을 달아놓은 격이라면 KSHILD는 처음부터 초고속 스포츠카로 설계된 겁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군요. 더구나 일본이 의존하는 이지스 시스템은 이미 실전에서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미 해군조차도 이지스는 극초음속 위협에 대비할 수 없다라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수십 년간 믿어온 방패는 사실상 가짜 안전망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제 진짜 의미에서의 철통 방패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느끼는 굴욕감이 더 큰 겁니다. 단순히 한국이 앞서간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사들인 무기들이 실상은 무용지물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결국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KSHILD는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군사기술에서 뒤처진 충격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심장부, 즉 총리관저와 국회가 심각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진 겁니다. KSHIELD 성공 발표 직후 일본 내각은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결론 대신 내홍만 커졌습니다. 보수파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충성을 외치며 동맹이 무너지면 일본은 끝이라고 강변했고, 반대로 실용파 의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서울과 손잡자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전후 일본 정치에서 보기 드문 공개적인 갈등이었습니다. 특히 시게루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안보 총리라고 자부하며 집권했는데 정작 그의 안보 전략은 구멍 뚫린 방패 위에 서 있었던 셈이죠. 국민들이 거리에서 한국은 성공했는데 우리는 못했나라고 묻고 있는데 내각 내에서조차 미국만 붙잡는 건 자살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니 지도력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일본 언론은 벌써 이시바 정권 100일도 못 갈 수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일본은 동맹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압박했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이 발언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제 미국의 명령을 따르다 망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는 한국처럼 자립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일본이 현실적으로 한국과 협력하려 한다면 미국은 이를 허용할까요? 저는 미국이 쉽게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KSHILD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기술 패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이 한국과 직접 협력한다면 미국의 방산 시장 독점이 흔들립니다. 워싱턴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일본은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미국만 바라보다가는 국민 여론에 밀려 정치적 붕괴를 맞이할 것이고 한국과 협력하려 한다면 미국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은 여기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일부 의원들이 한국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자라는 비공식 모임을 결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일본 정치권의 지형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전통적인 친미 보수파와 새로운 현실주의 세력이 맞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일본 내부 경제계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NEC 같은 대기업조차 한국과 협력 없이는 방산 시장에서 일본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계의 불만은 정치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가 이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정권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KSHIELD 성공시험을 발표한 직후 가장 먼저 던진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체계는 단순한 무기거래 품목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와 안보 질서를 재정의하는 도구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단순한 국방기술 홍보가 아니라 국제정치에 던지는 분명한 선언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팔아 이익만 챙기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플레이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이 즉각적으로 KSHLD 구매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청와대는 아주 냉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조건이 맞아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진다는 뜻이자 동시에 상대국에게 굴욕을 안기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무기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는데 지금은 한국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일본이 당장 100억 달러 현금을 내밀고 KSHIELD를 사겠다고 한다면 한국은 팔까요? 저는 절대 그냥 팔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KSHILD는 전략적 도구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정치적 조건, 즉 한국의 외교적 이익과 안보적 우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일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독도 문제에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한다든지 군사기술 협력에서 한국 주도를 인정한다든지 그런 대가 없이는 단순한 구매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이 드디어 무기 구매국에서 무기 기준국으로 변모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기술을 팔면서 조건을 붙였죠. 이걸 사려면 우리와 동맹을 강화해라, 우리 군사훈련에 참여해라 같은 요구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KSHIELD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한국 외교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담화문에도 흥미로운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이 만든 질서에 맞추지 않는다. 우리가 질서를 만든다. 이건 동북아의 안보 판도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조차 이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한국이 무기 판매국을 넘어서 질서 설계자로 변신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싶은 건 한국이 결코 급하게 돈을 벌기 위해 이 체계를 팔 생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 일부 국가는 무기를 팔아 외화를 벌었지만 한국은 지금 선택지를 쥐고 있는 위치입니다. KSHIELD를 원하는 나라가 줄을 서 있지만 한국은 고르고 조건을 붙이고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성숙한 강대국의 행보라고 봅니다. 게다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건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조선, 배터리 같은 전략 산업에서도 세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KSHILD는 그 모든 산업적, 기술적 기반 위에 세워진 체계입니다. 즉, 단순한 무기라기보다 한국의 국가 역량이 총체적으로 압축된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더욱 자신 있게 우리는 싸게 팔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도 날아갔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돈을 쏟아붓더라도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KSHIELD는 절대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이 원한다면 동북아 안보 구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한국이 드디어 안보의 룰메이커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KSHIELD 발표 이후
미국이 가장 당황한 건 사실 일본이 아니라 미국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곧바로 한국과 접촉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죠. 동북아 안보 구도를 주도해온 건 늘 미국이라고 자부해왔는데 이제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자 워싱턴 내부에서는 충격과 불안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일본은 동맹 의무를 저버리지 말라라고 경고했지만 정작 일본 내부는 이미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동맹이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수십 년간 일본은 무기와 안보의 거의 모든 걸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쿄가 한국 쪽을 바라본다는 건 미국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게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폴란드,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도 KCLD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미국은 동맹 관리 능력을 근본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해봅시다. 만약 일본이 진짜로 한국과 협력을 추진한다면 미국은 어떤 대응을 할까요? 제재를 가할까요?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정할까요? 저는 미국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압박입니다. 일본이 한국 무기 체계를 들여오면 동맹 내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 같은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방입니다. 즉, 한국 기술을 어떻게든 흡수해 자국화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겠죠. 이미 미국 군사연구소들이 KSHLD 핵심 알고리즘 분석팀을 긴급 구성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만큼 미국도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워싱턴의 혼란은 단순한 군사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동북아를 주도하느냐라는 패권 경쟁의 본질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본을 전진기지로 삼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 기술을 탐내고 심지어 한국의 보호를 원한다면 미국의 전략 구도 자체가 붕괴합니다. 이건 단순히 동맹 관리 실패가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 주도권을 잃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그는 여전히 동맹을 거래적 관계로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돈을 더 내라 라는 식으로 접근했는데 이번 사건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기술로 스스로 지킨다 라는 길을 선택했고 일본마저도 미국만 믿을 수 없다 라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죠. 트럼프식 압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군사 산업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레이시온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긴장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페일리어트이나 이지스를 사지 않고 대신 한국과 협력한다면 그들의 수십억 달러 매출이 날아가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미국 방산 주식이 잠시 흔들린 것도 KSHILD 발표 직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교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파장까지 번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워싱턴 정가의 일부 목소리는 한국이 동맹을 배신했다 라는 식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스스로 생존을 위해 발전했을 뿐이고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그동안 무시하고 압박만 했던 게 문제였죠. 이제 결과가 나타나니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겁니다. 사실 KSHILD의 등장은 일본보다도 중국에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쏟아부은 전략적 자산이 바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힘은 미사일 전력에 있다고 자신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SHILD가 공개되면서 이 무기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베이징 전역을 덮쳤습니다. 중국의 DF 계열, 특히 DF-21, DF-26 같은 미사일은 미국 항모전단과 일본, 대만을 겨냥한 전략적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KSHILD의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의 실험에서 마하 10 이상 속도로 날아오는 다탄두모의 표적을 90% 이상 요격한 겁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항모 킬러가 한국의 방패 앞에선 단순한 불꽃놀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체면이 땅에 떨어진 셈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KSHIELD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적 우위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파급력 때문일까요? 두 가지가 겹칩니다. 기술적으로는 중국의 전략 억제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사일을 전면에 내세워 주변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이 무기를 무력화한다면 중국의 협상력은 뿌리째 흔들립니다. 정치적으로도 심각합니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에서 우위를 점하면 대만이나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공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내부 반응이 이를 증명합니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의 방패는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라고 비난했지만 이건 곧 두려움의 반증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북한과 중국의 공통된 고민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북한은 핵이 미사일로 협박하는 전략을 써왔는데 KSHIELD가 이를 막아내면 위협이 무력화됩니다. 중국 역시 비슷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의 태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겉으로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군사 전문지에서는 한국의 방패가 동북아 미사일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동맹 구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더더욱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갖춘 게 아니라 배치 속도에서도 압도적입니다. KSHIELD는 이미 수도권과 주요 군사기지에 단계적으로 설치되고 있고 3년 내 전국망 완성이 목표입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극초음속 무기의 실전 배치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우위가 아니라 전략적 주도권을 한국이 쥐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첫째, 외교적으로 한국을 압박해 KSCHIELD 수출을 막으려 할 겁니다. 둘째, 자체적인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려 하겠지만 이미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셋째, 한국과 협력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상 굴욕을 인정하는 것이죠. 저는 세 번째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중국은 소리만 높이고 실질적 대응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본과 중국이 충격을 받은 건 예상된 일이었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유럽의 반응입니다. 독일, 폴란드, 나토 본부까지 KSHIELD에 관심을 보이며 기존 미국산 방어체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페일리어트 시스템의 한계를 직접 경험한 국가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완벽히 막지 못하면서 수차례 큰 피해를 입었고 그 결과로 우리도 한국식 방패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 언론은 노골적으로 KSCHIELD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방패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국방부는 이미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대량 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KSCHIELD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상 폴란드의 군사체계는 한국과 긴밀히 연결되는 셈이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를린은 기존의 이스라엘의 에로 체계와 미국의 페일리어트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제는 한국 옵션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유럽 국가들이 갑자기 한국에 눈을 돌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페일리어트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실전 경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은 미국산 방어 체계가 기대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페일리어트이 일부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포화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둘째는 정치적 독립성입니다. 유럽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KSCHIELD는 기술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미국처럼 정치적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나토 내부 보고서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KSHIELD는 단순한 아시아 지역 무기가 아니라 나토의 방패 체계에도 도입할 가치가 있다.
이 문구는 워싱턴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한국과 직접 방산 계약을 맺는다면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의 고민이 큽니다. 베를린은 전통적으로 유럽 안보의 핵심 플레이어지만 방산 기술에서 번번이 뒤처졌습니다. 그런 독일이 한국에 KSHILD를 도입한다면 단순히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결단이 됩니다. 그러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선택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전체가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고 이를 막아낼 유일한 대안이 현재로선 한국 기술뿐이기 때문이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만약 유럽까지 KSHIELD를 도입한다면 일본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요? 일본은 더더욱 고립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과 함께 방산 기술의 메인스트림에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럽까지 장악한다면 일본은 사실상 주변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심지어 유럽 언론에서는 벌써 일본은 시대에 뒤떨어진 장비에 집착한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로서는 굴욕 그 자체입니다. 일본은 이미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60%를 넘는 세계 최악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간 정부는 미국산 무기를 안보보험이라며 끝없이 도입해왔죠. 이지스 구축함, 페일리어트 PAC-3, SM-3 미사일. 그 총액은 수백조 엔에 달합니다. 하지만 KSHIELD가 등장하면서 일본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문학적 지출이 이제는 장난감 구매로 전락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간 일본이 미국 무기 도입에 쏟아부은 금액이 약 50조 엔, 한화로 45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이 모든 투자가 실질적 방어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KSHILD라는 최첨단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왜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계속 미국산 무기에 의존했을까요? 단순히 기술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정치적 이유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일본은 전후체제에서 안보를 미국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위성 관료들은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도전하기보다는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구매였던 거죠.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사들인 무기가 쓸모없다라는 현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국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제까지 퍼부은 돈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며 내각을 몰아붙였고 야당은 국민을 속여온 대국민 사기극이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위비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까지 흔드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무용지물 무기에 쓰였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경제적으로도 심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십조 엔짜리 방산 비용까지 더해지니 재정은 파탄 직전입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는 미국 무기를 더 사면 나라가 무너진다 라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방산 수출로 오히려 국가 재정을 강화하고 있으니 대조적인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일본의 방산 정책은 재정 자살행위였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 내부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답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세금을 낭비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수 정치인들은 여전히 동맹 유지라는 명분으로 미국 무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이 딜레마가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계속해서 방산 기술을 발전시키는 반면 일본은 재정 때문에 새로운 무기를 자체 개발할 여력조차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국민의 분노와 미국의 압박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페일리어트는 미국이 동맹국에게 신뢰의 상징처럼 팔아온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신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러시아가 쏜 극초음속 미사일 킨절의 페일리어트 요격에 성공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요격 성공률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심지어 페일리어트 발사 차량 일부는 러시아의 대규모 포화 공격에 그대로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전 세계가 지켜봤고 유럽과 아시아 모두 페일리어트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페일리어트의 성공률뿐만 아니라 그 비용 문제였습니다. 페일리어트 미사일 한 발 가격이 400만 달러를 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단돈 몇십만 달러짜리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대량으로 쏴대며 페일리어트를 압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용 대 성능에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반면 KSHILD는 AI 기반 요격 체계 덕분에 다탄두 포화 공격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한국이 발표한 모의 실험 데이터를 보면 10발 중 9발 이상을 요격하면서도 비용은 페일리어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KSHIELD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됐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KSHILD가 있었다면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 피해는 최소 절반 이하로 줄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KSHILD는 발사 초기 단계에서 궤적을 계산해 사전에 요격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포화 공격에도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페일리어트는 순차적 대응만 가능해서 러시아의 다층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죠. 실제로 NATO 전문가들도 KSHILD가 있었다면 키이우 상공의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페일리어트의 실전 한계가 드러나면서 세계는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한국의 KSHIELD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조차 사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은 한국의 기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게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미국 언론이 자국 무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한국 기술을 대안으로 언급하는 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의 반응입니다. 현지 인터뷰에서 병사들은 페일리어트는 고맙지만 러시아의 물량 앞에서는 불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실전에서 목숨을 건 병사들의 체감입니다. 만약 그들이 KSHILD의 성능을 경험했다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렸을 겁니다. KSHIELD 발표 이후 일본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도쿄는 즉시 비밀리에 특사단을 서울로 파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교류가 아니라 기술 생존이 걸린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자랑하던 이지스와 페일리어트의 무용지물이 된 순간 내각은 국민의 분노와 안보 불안을 동시에 달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한국과 접촉해보자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일본 언론의 일부 흘러나온 보도를 보면 이 특사단은 외무성, 방위성,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히 기술을 문의하는 게 아니라 KSHILD의 일부를라도 도입하거나 공동개발 명분을 얻는 것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문제는 워싱턴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움직임을 즉시 감지했고 한국 무기에 손을 대면 미일 동맹에 금이 간다라는 경고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일본이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험을 감행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절박감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미 국민 시위와 정치적 위기로 몰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군사 지도부가 KSLD의 성능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내부 보고서에는 이대로라면 일본 본토 방어는 불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워싱턴의 눈치를 보면서도 서울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서울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청와대는 이 소식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허락하면 일본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조건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무기 장사꾼이 아니다. 우리가 판다면 그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기 위한 선택일 뿐이다. 그렇다면 일본 대표단은 어떤 조건을 맞닥뜨렸을까요?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측은 독도 영유권 문제 철회, 군사기술 협력에서 한국 주도권 인정, 나아가 경제적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거절하기도 힘든 딜레마에 빠진 셈이죠. 결국 이 장면은 일본이 얼마나 몰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압박, 국민의 불신, 중국의 위협까지 겹쳐진 상황에서 도쿄는 자존심을 버리고 서울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역사적 관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밀 특사단 파견은 일본의 굴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 기술을 배우러 갔지만 이제는 일본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반발 속에서도 일본이 이런 모험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KSHRD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판도를 바꾸는 절대적 존재라는 걸 입증합니다. 일본이 비밀리에 특사단을 보낸 건 굴욕적 사건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이 상황을 단순히 무기 판매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세대를 바꿀 기회로 해석했죠. 그래서 나온 발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KSHIELD를 팔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일본은 과거와 현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건 단순한 협상 조건이 아니라 한일 관계와 동북아 안보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일본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요구를 내놨습니다. 첫째, 독도 문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공식 철회할 것. 둘째, 방위산업협력에서 한국을 주도국으로 인정할 것. 셋째,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전략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시장을 우선 개방할 것. 일본 입장에서는 뼈아픈 조건들이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죠.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이미 KSHILD 없이는 불안하다라는 방향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조건을 붙였을까요? 단순히 과거사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계산이 더 큰 이유일까요? 저는 전략적 계산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히 역사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구조적으로 한국의 영향권 안에 넣으려는 겁니다. 독도 문제 철회는 상징이고 방산협력에서 한국 주도권을 인정하게 하는 건 실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 네트워크 안에 종속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이 노리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주목할 건 한국의 외교적 태도입니다. 과거 같으면 일본의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들어주거나 조심스럽게 시간을 끌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청와대가 오히려 일부 언론에 일본이 조건을 타진했다라는 사실을 흘리면서 여론전을 유리하게 끌고 간 겁니다. 결국 일본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굴욕 외교라는 낙인을 찍히게 됐습니다. 이건 미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워싱턴은 당연히 일본과 한국의 직접 협력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미국을 의식하기보다 자기 주도적 계산으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특히 인상 깊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일본이 만약 한국의 조건을 수용한다면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사실상 일본 시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산업 주도권까지 확장되는 효과입니다. 즉, KSHIELD는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 패권까지 연결되는 카드가 된 셈입니다. 서울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절박함을 단순히 이용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일본을 한국 주도의 틀 속에 넣으려는 장기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무기 하나 팔았다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짰다라는 차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KCLD가 가진 진정한 힘이고 한국이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미사일 방어 기술에서 독점적 위치를 누려왔습니다. 페일리어트, 이지스, THAAD 같은 체계는 동맹국들에게 사실상 강매되다시피 했고, 이는 곧 미국의 군사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SHIELD가 등장하자 이 독점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성능에서 앞선 게 아니라 동맹국들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직접 거래를 모색한다는 점이 워싱턴을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방부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일본과 유럽은 여전히 미국 무기를 사야 한다라고 고집했지만 국방부 내 보고서에는 KCLD가 동맹국들의 우선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경고가 실렸습니다. 심지어 펜타곤 관계자는 익명 인터뷰에서 우리가 동북아 기술 패권을 잃으면 나토 동맹도 한국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 경쟁이 아니라 미국 패권의 근간이 흔들리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KSHIELD에 불안해할까요? 단순히 시장 점유율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큰 전략적 위협이 될까요? 저는 전략적 위협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KSHIELD는 단순히 미사일 방어 무기가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 방어 체계입니다. AI 기반으로 다층 요격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는 순간 한국이 해당 국가의 방어 네트워크를 사실상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의 데이터가 한국을 거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협입니다. 즉,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버튼을 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미국은 자국의 무기 시장을 잃는 것보다 동맹 관리 주도권을 한국에 넘겨줄까 두려운 겁니다. 실제로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의 방어 기술이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킨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건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경제적 파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수십 년 동안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팔며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KSHIELD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면 그 수익 구조가 무너집니다. 이미 유럽과 중동 일부 국가에서 페일리어트 대신 KSHIELD라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방산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산업입니다. 미국이 이를 잃는다는 건 경제와 정치 모두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워싱턴의 공황은 우리가 지배자에서 추격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우리는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태도는 미국이 지금까지 동맹국들에게 행사해온 태도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단순히 무기의 우열이 아닙니다. KSHIELD가 가져온 건 패권의 전환 신호입니다. 기술, 데이터, 그리고 동맹 관리까지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혼란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시대가 저문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KSHIELD 발표는 단순한 무기체계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 안보 질서를 주도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워싱턴이 규칙을 만들고 도쿄가 그 규칙을 따르는 식의 구조였다면 이제는 서울이 규칙을 짜고 주변 강대국들이 그 규칙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남이 만든 질서에 종속되지 않는다. 우리가 질서를 만든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굴욕적으로 서울에 특사를 보내 협력을 구걸했고 중국은 미사일 전략의 무력화를 우려하며 내부적으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 동맹국 관리에 혼란을 겪으며 방어 기술 패권을 잃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 한국이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동북아 안보라는 말 자체가 곧 서울 중심 안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이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단순히 아시아에 국한될까요? 아니면 전 세계로 확장될까요? 저는 분명히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된다고 봅니다. 이미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KSHLD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중동 국가들까지 한국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토 일부 국가들이 한국 체계를 도입한다면 이는 단순히 기술적 거래를 넘어 국제 안보 규범 자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즉, 미국이 독점하던 방어 표준을 한국이 새롭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나토 내부 보고서에 KSHILD는 차세대 방어 표준이 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서 표준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전후 세계 질서 이후 가장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과거 핵무기 보유가 강대국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KSHILD 같은 방어망 보유가 새로운 강대국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 파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KSHILD를 중심으로 한방산 네트워크는 단순히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산업, 데이터 관리까지 연결됩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순간 해당 국가는 자동적으로 한국과 전략적 의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과거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한국이 세계 각국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연결하는 허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 한국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는 한반도나 동북아 문제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 이상 한국은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입니다. 이게 바로 서울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증거입니다. KSHILD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 국제 질서의 판을 바꾼 도구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굴복했고 중국은 당황했으며 미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룰 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질서에서 서울이 정한 규칙 이 표준이 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일본의 굴복 한국의 방패 앞에 머리를 숙이다. 시청자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란 바로 이런 장면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과거 수십 년간 일본은 한국을 안보면에서 후발주자라고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라며 자신들은 아시아의 기술 군사 대국이라고 자부했죠. 그러나 이제 도쿄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KSHILD 구매를 선언하는 순간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역사적 전환의 상징이 됩니다. 그 장면을 저는 패권의 교체 시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의존해온 미국의 방패 대신 한국의 방패를 들여오는 순간 동북아 안보 구조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미국은 리더십을 잃고 일본은 종속국으로 전락하며 한국은 룰 메이커가 됩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국과 협력한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된다면 일본 사회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동시에 터져나올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들은 안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이제 한국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일본은 왜 끝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히 국민의 압박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현실 앞에 굴복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재정적으로 더 이상 새로운 방어 체계를 자체 개발할 여력이 없습니다. GDP 대비 260%가 넘는 부채,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부담, 여기에 수십 년간 미국 무기에만 의존해온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방산, 반도체, 조선, 배터리 등 모든 산업 기반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KSLD 같은 체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설사 자존심을 걸고 개발을 시도해도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당장 내일의 안전을 원합니다. 그 간극이 바로 굴복의 이유가 된 거죠. 여기에 정치적 압박도 컸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미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왜 한국은 해냈는데 우리는 못했나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KSHIELD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아무리 미국을 의식한다 해도 결국 국내 정치 생명을 유지하려면 국민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정치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 압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한국과 협력을 논의하고 폴란드가 이미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 상황에서 일본이 끝까지 미국 무기만 고집한다면 국제적으로도 고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위협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안전한 방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KSHILD는 일본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답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일본의 굴욕을 넘어 아시아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일 관계는 늘 일본이 우위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일본이 서울의 기술을 구걸하고 한국이 조건을 제시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경제나 군사 차원을 넘어 심리적 전환입니다. 일본 국민들조차 이제는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방산을 평가절하하던 언론들이 이제는 KSHILD는 아시아에서 가장 완벽한 방패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굴욕적이지만 일본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썼습니다. 이건 일본 사회 전체가 심리적으로 전환점을 맞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조건부 종속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KSHIELD를 도입하는 순간 기술적으로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데이터 관리, 모든 것이 한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구매자가 아니라 사실상 한국이 설정한 질서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굴복은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리더십을 잃고 일본은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며 중국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한국은 동북아 안보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KSHILD는 방패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결국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번 사건이 보여준 교훈입니다.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도 결국은 현실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무기를 신뢰했지만 실패했고 이제는 한국의 기술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싸게 팔지 않았고 전략적 조건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방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위상과 미래를 결정하는 이야기입니다.